버스 문은 잠겼습니다. 비상등만 깜빡이고 불 꺼진 막차 안은 숨을 죽였죠. 여기밖에 안 들리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제 어깨에 점퍼를 덮어 주셨습니다. 창밖엔 빗줄기, 유리엔 김이 서렸습니다. 오늘은 비가 대신 지켜줄 겁니다. 그가 낮게 말했죠. 우리는 동시에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차체의 미세한 흔들림보다 이 차 안의 온기가 더 뚜렷했습니다. 말 대신 떨리는 손끝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나이에 심장이 이렇게까지 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장날의 만원 버스, 100m 너머의 시선, 그리고 그 사내와의 긴 싸움이 있었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저는 한미정, 56살입니다. 지금은 조용히 살고 있지만 젊은 시절 제 이름 앞에는 늘 시외버스, 안내양이라는 말이 따라 붙었습니다. 허리에 찬 동전 주머니가 늘 묵직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 동전들이 서로 부딪히며 철컥철컥 소리를 냈습니다. 손바닥에는 늘 펀칭기가 들려 있었고 종이에 구멍이 뚫리는 딱 소리는 제 하루의 리듬이었죠. 승차권 보여주세요.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외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팔에 매달리며 깔깔 웃었고 어른들은 장바구니를 끌어안고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봄이면 흙냄새, 여름이면 풀냄새, 가을이면 낙엽 타는 냄새가 실려 들어왔고 겨울이면 매서운 바람이 제 손끝을 얼려놨습니다. 허리에 매단 분홍 손수건은 늘 펄럭였고 비 오는 날이면 표가 젖어 서로 달라붙어 떼어내느라 손끝이 부러터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조심해서 타세요. 미끄러워요. 겉으론 늘 상냥했지만 속으론 차가 흔들릴 때마다 쓰러지지 않으려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버텨야 했습니다. 발밑에서 울컥치고 올라오는 엔진의 진동,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손님들의 거친 옷자락, 그 모든 것이 긴장으로 남아 제 몸을 옥죄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님은 언제나 전방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100m 너머로 스치는 그 눈빛이 제 몸짓을 조용히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요. 그건 욕망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지켜주고 있다는 묵묵한 기운 같은 것이었습니다. 막차가 될 무렵이면 버스 창은 늘 뿌옇게 안개가 끼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내리고 버스 안이 텅 비면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건 낡은 가죽 의자의 냄새와 하루 종일 묻은 땀 냄새뿐이었죠.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나길, 모두가 안전하길, 내일은 오늘보다 덜 흔들리길. 100m 넘어 기사님의 눈빛이 잠시 저를 붙잡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한순간에 묘한 온기가 스며들었고 저는 다시 분홍 손수건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어쩌면 제 삶을 지탱해 주던 건 그 작은 눈빛의 온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깊은 밤 막차를 마치고 차고지에 돌아오면 휑한 버스 안은 제 마음 같았습니다. 빈 좌석 사이로 스며드는 찬 공기를 마시며 저는 늘 같은 소망을 되뇌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덜 외롭기를. 흔들림이 있더라도 누군가 곁에 있어주기를. 장날이면 버스는 늘 10,000원이었습니다. 짐을 어깨에 맨 농부, 장바구니를 껴안은 아주머니,
아이를 아는 젊은 아나까지 숨쉬기조차 어려운 틈바구니 속에서 저는 손잡이를 붙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로 거친 숨결이 밀려왔고 곧이어 불필요하게 가까운 무게가 제 몸을 압박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익숙한 얼굴 늘 저를 괴롭히던 그 사내가 씩 웃고 있었습니다. 안내양 아가씨, 오늘따라 더 곱네. 말은 농담처럼 흘러나왔지만 눈빛에는 농담 따위는 없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몸을 틀었지만 통로는 좁았고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리자 그의 허리와 다리가 제 뒤에 바짝 밀착했습니다. 차라리 우연이라 믿고 싶었지만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죄송. 차가 요동치니까. 사과하는 듯한 말투와 달리 그의 몸은 더 깊게 붙었습니다. 허리춤 아래에서 느껴지는 낯선 압박감이 서서히 제 엉덩이 쪽으로 내려와 닿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미끄러졌고 팔은 후들거렸습니다. 사내는 작은 틈만 생기면 몸을 흔들어 더 가까이 파고들었습니다. 승객들에 가려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소리쳐봐. 누가 널 믿어줄까? 귓가로 스며든 목소리는 낮고 비열했습니다. 뜨겁고 거친 호흡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가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발을 옮겨보려 했지만 사내가 더 세게 밀어붙여 몸을 가뒀습니다. 그의 무게가 엉덩이 쪽에 완전히 닿자 치욕스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표 제대로 내세요.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냈지만 떨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제 손등을 짓누르듯 잡고 길게 문질렀습니다. 손이 곱네. 이런 손이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끝은 낮게 흘러내렸고 저는 차라리 손목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승객들의 시선이 무서워 그러지 못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을 들키지 않으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은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100미러 넘어 기사님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모든 걸 보고 있다는 듯한 그 눈빛.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이 목을 막아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발 오늘만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순간조차 그의 몸은 여전히 제 뒤를 억지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젖은 우산과 비닐봉지를 끌어안은 채 버스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창은 이미 뿌옇게 김이 서려 앞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또 제 뒤를 파고들었습니다. 축축한 외투에서 풍기는 냄새와 함께 불필요하게 가까운 무게가 엉덩이 쪽에 밀착되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부여잡고 버텼지만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더 흔들리네. 내 덕분에 잘 버티지? 그의 속삭임은 칼날 같았습니다. 승객들은 서로의 짐에 정신이 팔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도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차체가 덜컹거리며 흔들렸고 모두가 놀라 서로를 부여잡았습니다. 운전석에서 기사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 속에 그의 목소리가
차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얼어붙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미러로만 보던 눈빛이 이번엔 정면에서 번쩍였습니다. 사내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아이, 차가 흔들려서 그만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하지만 기사님은 이미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멈추시오. 굵은 목소리는 단호했고 버스 안공기는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우리 쪽을 보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눈물이 치밀었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니,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뭘 보고 그러시오. 그러자 기사님은 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사람들 눈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눈은 못 속입니다. 순간 사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승객들 속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뭐야,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했대? 에이, 나도 수상하다 싶었어.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사내는 버티지 못하고 버스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도로 위로 사내의 등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기사님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 대신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젖은 점퍼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는 다시 빗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무언가가 싹 트고 있었습니다. 막차를 마치고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 버스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창문을 타고 내리는 빗방울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이었고 차 안은 축축하게 젖은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손이 후들거리며 내려앉았습니다. 눈가가 시큰거렸고 꾹 참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왜 매번 나만? 속으로만 중얼거리는데 발소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기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점퍼를 벗어 제 어깨 위에 조심스레 걸쳐 주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오늘은 많이 힘드셨죠? 굵고 낮은 목소리에 담긴 울림이 제 가슴을 덮쳤습니다. 그는 이름이 박성호, 당시 43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버스 핸들을 잡아온 성실하고 묵묵한 기사님이었지요. 승객들에게 불친절한 적이 없었고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새벽 첫 차를 몰아 장터와 읍내를 오갔습니다. 그런 분이었기에 저는 더욱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히 민폐만 끼쳤죠. 제가 고개를 떨구자 그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미정 씨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너무 참아내신 거 아닙니까? 낯설게 들린 호칭 미정 씨의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승객들이 있을 땐 늘 아가씨라 부르던 그가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제 옆자리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그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늘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손잡이를 꼭 쥐고 버티는 모습, 억지로 웃으며 승객들을 챙기는 모습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낮게, 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 처지가 이래서
감히 드러낼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순간 제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의 고백은 뜻밖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100미러 너머로 느껴졌던 그 시선의 의미가 지금 이 순간 비로소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축축한 좌석, 빗물 묻은 차창, 낡은 형광등, 불빛마저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 그 눈빛,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버스 안에는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이미 말 없는 약속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사이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성호 기사님은 새벽에 출근할 때마다 도시락을 하나 더 챙겨 오셨습니다. 어제 반찬이 남아서요. 혼자 드시기 심심하실 테니 같이 드시죠. 그의 손에 들린 작은 도시락통은 투박했지만 뚜껑을 열면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도 뭔가 준비해 와야죠. 그러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이렇게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우리는 좁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김밥 한 줄을 나눠 먹었습니다. 승객들이 있는 낮에는 서로 눈길조차 자제했지만 막차가 끝나고 차고지로 돌아오는 밤에는 말없는 눈빛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고마움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지막 승객이 내리고 차 안이 텅 비자 불 꺼진 차 안은 깊은 숨을 쉬듯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번져들었습니다. 저와 성호 기사님만이 남아 차 안을 채운 정적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레 제 손등 위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놀라 움찔했지만 떨리는 손끝을 잡아주는 그 온기에 제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지자 차창에 서린 김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다가왔고 따뜻한 입술이 제 볼을 스쳤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막혀 눈을 감았습니다. 옷깃 사이로 스며든 그의 체온, 단단한 품에 안긴 채 들려오는 거친 심장 소리. 그 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마음을 채우듯 서로를 탐하듯 더 가까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도 되겠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저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손끝은 제 등을 타고 내려오며 흔들리는 호흡을 따라갔고 그의 체온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차 안은 인의 숨결과 심장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마저 우리의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외로움과 갈망을 그 밤에 모두 쏟아냈습니다. 차창에 김이 뿌옇게 서리고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동안 우리 둘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호 기사님은 제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굵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버티겠습니다. 미정 씨는 이제 저만 믿으세요.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더 이상기사와 안내양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붙잡은 두 사람, 이제는 서로의 삶을 지켜주기로 한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을 확인한 그날 밤 이후 저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차창 너머 스치는 바람도 땀 냄새 섞인 버스 안 공기도 더 이상 견디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차고지에는 늘 말이 빨랐습니다. 야, 저 기사하고 안내양 사이 좀 이상하지 않냐? 밤마다 같이 다니는 거 다들 봤다던데. 누군가 흘린 한마디가 삽시간에 번져 어느새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차에 오르며 주변의 눈길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가던 동료들의 눈빛이 이제는 힐끔거림과 수군거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주치는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내양이 기사님하고 붙어 다닌다던데. 밤길에 둘이 뭘 하는지 모를 일이지. 등 뒤로 들려오는 속삭임은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얼굴은 금세 달아올라 귀끝까지 뜨거워졌습니다. 승객들의 시선도 예리해졌습니다. 저 사람들 사이가 좀 있는 거 아니야? 눈짓만으로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표를 끊는 손이 떨려 펀칭기를 제대로 누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밝게 웃던 얼굴이 굳어갔고 승객들에게 말을 건네는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사님은 아무 일 없는 듯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하루는 제가 표를 놓치자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단단히 핸들을 잡은 제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우리 둘을 지키려는 결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 걸까? 그분이 괜히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 혼자 있는 밤이면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우리를 옥죄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부수고 싶다는 마음도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아무리 곱지 않은 시선이 따라붙어도 이제는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버티자. 이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자. 소문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눈초리 속에 움츠러들었고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으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그 사내가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도 전부터 그의 눈빛은 똑같이 불길했습니다. 좌석에 앉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는 통로에 버티고 서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오랜만이네. 안내양 아가씨. 오늘은 또 어디까지 버틸래? 그 비열한 웃음에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승객들 사이로 불안한 기류가 퍼졌습니다. 몇몇은 이미 그 사내를 알아보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제 옆에 붙더니 일부러 몸을 흔들며 제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아직도 기사 아저씨 뒤에 숨으면 다 되는 줄 알아? 목소리는 낮지만 버스 안의 긴장감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운전석에서 굵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버스 안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기사님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아 버스를 길가에 세우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더럽히지 마십시오. 단호한 목소리가 차 안을 울렸습니다.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댔습니다. 뭐? 당신이 뭘 할 건데? 나 혼자만 본 것도 아니잖아. 다 알잖아, 다. 그의 외침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승객들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저 사람
지난번에도 그랬다지? 맞아. 나도 봤어. 일부러 저 안내양만 괴롭히더라고. 웅성거림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벌떡 일어나 사내를 밀쳤습니다. 젊은 사람이 창피하지도 않나. 그만 좀 하라니까. 다른 승객들도 합세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려. 당장 내려. 사내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사님이 그를 향해 한 발 더 다가가며 굳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다시는 이 버스에 타지 마시오. 결국 그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비웃음을 남겼지만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버스 안은 잠시 적막했지만 이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승객들의 손뼉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차고지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관리자마저도 저와 기사님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앞으로 괴롭히는 놈 있으면 바로 보고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숨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도 이제는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우리의 발걸음은 자주 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막차를 마치고 차고지에서 흩어지는 대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따뜻한 거 한 그릇 하고 가실래요? 그렇게 발길이 닿은 곳이 허름한 국밥집이었습니다. 낡은 간판 밑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문을 열자 뽀얀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주인장은 아무렇지 않게 반찬을 내려놓았지만 제 심장은 그 순간마다 크게 요동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담긴 뚝배기를 앞에 두고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춧가루를 덜어 제 그릇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제맛이거든요. 작은 배려가 왜 그리도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버스를 세우지 않았다면 제 마음도 멈췄을 거예요. 말을 끝내는 순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서로가 같은 마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밤마다 국밥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는 이야기,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추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막연한 꿈까지. 때로는 웃음이 터지고 때로는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국밥집 구석자리는 점점 우리만의 안식처가 되어갔습니다. 버스 안에서의 긴장된 눈빛이 아니라 편안히 마주 앉아 마음을 털어놓는 자리. 그곳에서 우리의 인연은 동료를 넘어 서로의 삶을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반려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끝까지 함께 걸어가도 좋겠다. 세월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버스 안내양이라는 이름도 제 손에 늘 묶여있던 동전 주머니도 이제는 추억 속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차창 옆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을 지키며 매일 새벽같이 나가는 그 사람을 배웅하는 아내로 살고 있었습니다. 성호 기사님, 아니 이제는 제 남편. 그는 여전히 같은 노선을 달렸습니다. 어느 날은 빗속에서, 어느 날은 눈발을 뚫으며 수십 년 동안 같은 길을 묵묵히 달려왔습니다. 그 운전대 위에는 단순히 핸들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굳은 손길이 얹혀 있었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 그는 늘 부지런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작은 도시락을 싸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아니, 여보. 오늘도 안전 운행하셔야 해요. 그는 짧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약속 평생 지킬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집은 달라졌습니다.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오가며 작은 방마다 온기가 채워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시장에 다니며 장을 보고 남편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버스 차고지에서 흘러나오는 소문 따위는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퇴근에 돌아오면 저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는 무겁게 늘어진 어깨를 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은 여전히 아이들을 태우고 근처 장터까지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작은 버스처럼 생긴 아버지의 차에 올라타 즐겁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길을 함께 달려온 게 참 잘한 선택이구나. 저는 안내양 일을 그만두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창을 스치던 바람과 펀칭기의 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마다 곁에는 늘 그가 있었습니다. 함께 버텼고 함께 걸어왔으며 이제는 함께 늙어갈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사랑은 버티면 뿌리를 내린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의 제 삶이 그 증거였습니다. 매일 새벽, 아직 창밖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국을 덮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그릇에 담아 남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수저를 들어 천천히 밥을 넘겼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 작은 동작마다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식탁 너머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든든해졌습니다. 밥을 다 먹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든 아이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는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몸을 굽혀 아이들의 볼에 짧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도 따뜻하게 벅차올랐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는 항상 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저희 가정의 기둥처럼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그가 버스를 몰고 떠나는 소리가 멀어지면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외로움이 아니라 든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선과 소문을 견뎌낸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자리도 직장도 아닌 서로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함께한 세월은 뿌리처럼 남는다는 것을. 그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정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저는 버스 창가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돌아오는 그 사람의 발자국 소리에 예전과 같은 설렘을 느낍니다. 여전히 같은 길을 달리는 버스, 여전히 같은 집에서 기다리는 저. 그 평범한 하루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고 그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 아닐까요? 우리가 지켜낸 건 자리도
직장도 아닌 서로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지금 곁에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그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용기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앞으로의 이야기에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